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39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665페이지입니다. 자, TAT 2급에서도 이론 평가 문제가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TAT 2급에서 15문제 중에서 8문제는 재무회계 문제, 3문제는 부가가치세 이론, 4문제가 소득세 이론 문제이죠. 그래서 모두 1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FAT 1급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론과 재무회계 이론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소득세 이론 4문제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소득세 이론은 그 수입 시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참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입 시기가. 그래서 소득세 이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회 문제. 39회는 2020년도 2월 달에 치루어진 문제입니다. 자, 1번.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대해서 FAT 1급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TAT 2급에서도 질적 특성에 관해서 이론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한공은 1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적시성을 놓쳤군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적시성이 문제가 됐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적시성은 우리가 회계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을 정리할 때 1. 목적 적합성 2. 신뢰성 3. 비교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계정보의 아주 주요한 질적 특성인데 목적 적합성에 포함되는 질적 내용이 뭐냐면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우리가 예피적이라고 첫자를 따서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했었단 말이죠. 바로 이 적시성이라는 게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발표를 해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것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죠.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뭐 특별한 하위 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위 질적 특성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기업 간 비교 또는 기간별 비교 이거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그러면 아주 주요한 핵심적인 정리 내용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적시성이 답이 되겠죠.
다음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자 1번 프로젝트 초기에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했다. 프로젝트 초기의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했다. 연구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죠.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다. 합병 시 영업권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군요.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그 회사의 순자산보다 더 지불했을 때는 그 더 지불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 명패 교환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을 무형자산으로 본다? 말이 안 되죠. 소모품비 정도로 보면 되죠. 재경팀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도 무형자산으로 본다는 거 말이 안 되죠. 판매관리비 중에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오류 수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만원이다. 다음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네, 이런 문제도 참 잘 나와요. 오류 수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오류 수정 후에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도 참 잘 나오는 편인데 플러스 이익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오류사항. 지급 당시에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기간 경과분 30만원을 누락했다. 아, 미경과분? 네. 그러면 미경과분은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에서 빼주면 이익에서는 반대로 가는 거죠. 증가니까 이건 더해줍니다. 30만원은. 다음에 두 번째.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차입금인 빌린 돈이니까 발생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미지급분 20만원을 누락했습니다. 자,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죠. 발생시키면, 비용을 발생시키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빼줘야 되죠. 그러면 30만원은 더해주고 20만원은 빼주는 거니까 1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2번이겠네요. 1,010만원. 네,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입니다. 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 합계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거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면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2020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2,500만원이다. 그냥 데이터고. 두 번째, 대손충당금 잔액은 60만원이다. 네, 작년 말에 이랬다는 거예요. 분계 없고. 세 번째, 20년도에 상각된 매출채권 중 21년에 회수된 금액이 50만원이다. 예, 대손 처리했는데 올해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분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대손 상각비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는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됐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 우리가 대손 처리한 것이 회수가 되면은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되는지 참고로 한번 적어볼게요. 작년에 결산할 때 대손충당금이 6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충당금 잔액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2021년 중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금액은 80만 원이다. 자, 대손 충당금이 1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회수 불능으로 21년도에 대손 처리될 때 분계는 대손 충당금에서 80만 원 감소시키면 되죠. 분계를 하자면 이거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80만 원, 대변에 매출 채권 80만 원,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제 대손 충당금이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대손 충당금 80만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대손 충당금은 80을 빼면 30만 원만 남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년 말 매출채권 잔액은 3,500만 원이고 매출채권 기말 잔액이 2%를 대손으로 추정한다. 자, 3,500만 원의 2%가 추정된다.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3,500만 원 곱하기 2%를 하면 얼마냐? 70만 원으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추산된다. 그러면 대손 추정액만큼 뭐로 잡아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30만 원이 있죠. 40만 원만 추가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은 40만 원만 하면 되겠다. 네, 아까 그 계산을 해보니까 70만 원이었으니까 3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때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가 오죠. 이 대손 상각비가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대변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니까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여기 40만 원과 여기 잔액 30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은 70만 원으로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는 마지막 결산 때 한 번만 4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답이 40만 원이고. 3번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론 문제는 되게 실기 문제를 먼저 하고 이론을 풀지 않습니까? 이론 15개를 풀 때 와, 이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읽고 판단해야 돼. 판단. 답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다른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시간이 이게 오래 걸립니다. 저 같으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풉니다. 네.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빨리 풀어버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을 파악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뒤로 미뤄서 푸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 2021년도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매출 원가를 2021년도 거, 자 2020년도 자료, 2021년도 자료를 두 개를 줬습니다. 자 2021년도에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르면 작년도 장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나요? 자 작년도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금년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두 가지네요. 원가는 20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는 150이랍니다. 근데 아까 여기 문제를 읽다 보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 순실현 가치가 50만 원으로 50만 원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이게 아니라 저가법이니까 이걸로 평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150만 원이다 이렇게 놓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이제 구해볼까요? 기초 150 더하기 매입액 700 두 개 더하면 850이죠. 850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뺀단 말입니다. 자 기말도 취득원가는 300인데 순실현 가치는 200이다. 자 재고자산 평가해야죠. 저가법으로. 정상적이라는 것은 저가법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가격이 하락했으면 평가하면 돼요. 하락했죠? 순실현 가치가 적죠? 그러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850에서 200 빼면 답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600만 원이다. 아니 650이네요. 200 빼니까 3번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매출원가 등식을 꼭 알아야 되죠. 매출원가는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이 등식을 여러분들은 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2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취득원가? 2월 말 현재 상품의 취득원가라. 아 자료를 보니까 뭐 운반비 이런 거니까 운반비는 더하고 애누리, 할인, 환출은 빼야죠. 자 매입액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1000개에다가 단가가 1200원이면 이렇게 되죠. 1000개 곱하기 1200원 120만 원이죠. 운반비는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121만 원이죠. 네, 121만 원. 요 세 개는 뭐예요? 빼야 되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과 환입은 매입 할인과 매입 환출은 빼야 됩니다. 애누리까지. 자, 18,000원을 뺍니다. 얼마 나오세요? 121만 원에서 18,000원. 자, 만원을 빼면은 120만 원. 8,000원 빼면은 119만 2천원? 119만 2천원 있네요. 2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품의 취득원가라는 것은 매입 그 물품 가격에다가 운반비라든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는 빼야 되죠. 매입하면서 애누리 받은 거, 매입 할인 받은 거, 매입 환출 반품시킨 거죠. 이런 것은 빼야 된다.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회사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당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기말 재고자산의 단가는 얼마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무슨 방법입니까 이게?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계산해 보면 단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매출이 지금 300개하고 200개입니다. 매출 50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장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500개니까 요 두 개 다 빠지네요. 여기 100개, 여기 400개.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로 떠는 겁니다. 그럼 재고는 이것만 남은 거죠. 8월 5일 것만. 단가 여기 있네요. 딱 정해져 있네. 1,500원짜리 하나. 예. 1,500원 단가가 답입니다. 3번 되겠습니다. 계산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다음은 8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사내 적립식 퇴직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 일시금 제도? 김한공 씨 퇴직 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500만 원이다. 주식회사 한공은 퇴사한 종업원 김한공 씨의 퇴직금 6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한공 씨 퇴직 지급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 있을까요? 500만 원 있다고 그랬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500만 원을 있는 상태에서 600만 원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러면 충당 부채 100만 원 부족하죠? 그 100만 원은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찾으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3번이죠.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500만 원 상계시키고 모자라는 100만 원은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로. 그리고 대변은 보통 예금에서 600만 원이 인출되는 거죠. 네. 3번입니다.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간이과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이과세자 제도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있죠. 자, 1번 법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다. 아닙니다. 법인은 모두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2번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옛날에도 4,800만 원 미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8,000만 원이죠. 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한도 금액이 8,0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지만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어요. 다만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쭉 발급했던 일반 과세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간이과세자는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여전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2번 틀렸어요. 3번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간이과세제 적용을 배제한다. 간이과세제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두 개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를 합계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번이 맞았네요. 자, 4번을 뭐가 틀렸나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달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의 한도가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간이과세자 한도를 8천만 원 미만으로 2배 가까이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당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자, 3번 맞았어요.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주식회사 한공이 제조업이라는 얘기고요. 전자제품 제조업. 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내역이다. 이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자, 가번 보겠습니다.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 매입세액, 원재료 매입세액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 공제됩니다. 다음 나번 거래처 접대용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거 알고 있죠?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3,500cc 구입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죠? 라번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기계장치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받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350만원 더하기 220만원 570만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맞죠? 다음 날까지 전송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그날 바로 전송하라고 그러니까 전송을 하는 거예요. 다음 2번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주면은 그 사업자 등록을 거래처로 해서 발급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면세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안 되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발급하는 것이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는 거죠. 면세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죠. 자, 4번은 맞는 건가요?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무 발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되는 개인 사업자가 더 많이 늘겠습니다. 4번은 맞았어요. 자, 12번부터가 이제 소득세 이론 4개 문제가 이제 12번부터 15번까지 나오는데 12번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금융소득이라 하는 것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죠. 자, 1번 통지예금의 이자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약정에 따른 개시일이다. 아, 이거 기억하기 힘들어요. 일단 보류. 예, 옳은 건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류. 2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예, 조건부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이 된다. 조건부?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우리가 이 금융소득의 그 과세 방법에 나오는데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조건부인지 무조건인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 자 3번으로 또 가볼게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이걸 이제 비실명 금융소득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건 확실히 틀렸네요. 우리가 이 비실명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소액이면은 종합과세 그 기본 세율은 금액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요. 6%, 1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실명에 대해서 오히려 혜택이 될 수가 있어. 종합과세 하게 되면.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뭐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법인세법에 의해서 언제 처분이 될까요?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야 법인세법에서 이거는 배당으로 봐야 된다. 주주의 배당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을 법인세법의 세무조정 단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소득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요거 맞은 것 같습니다. 결산 확정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 조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법상 결산 확정은 3월 31일로 하게 돼요. 3월 31일.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처분된 배당은
일단 세무조정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입 시기는 결산 확정일인 3월 31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1번과 2번에서 우리 조금 좀 정확하지 않았는데 1번의 그 수입 시기 우리 금융소득에 있으니까 한번 금융소득에 있는 수입 시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냐면은 소득세 이론의 앞부분에 있는데요. 네. 통지예금이니까 이자소득 쪽에 있겠습니다.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에 116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통지예금은 117페이지에 나오나요?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예, 통지예금 맨 마지막 줄에 나오네요. 116페이지만 인출일입니다. 그냥 인출일. 그러니까 약정에 따른 지급일 이런 게 아니고 지급 개시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출일.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2번은 우리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을 정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 봤더니 무조건 종합과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네. 그래서 여기는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아리송했는데 틀렸다 이겁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과세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막 이런 수입 시기에 또 종합과세냐, 무조건이냐, 아니면 조건부냐 이런 선택을 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네. 상당히 많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과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익혀야 이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4번. 옳은 것은 4번.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계산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 귀속 소득의 내역입니다.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얼마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전부 금융소득인가요? 한번 볼까요? 배당금, 예, 금융소득. 납원은 일단 금융소득이 아닌데요.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답번은 외국법인으로 받는 현금 배당금. 네, 배당금 이거 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네, 이거 비영업대금이 뭔지 아시죠? 네,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자소득입니다. 예, 그 세 개가 금융소득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합과세가 되느냐를 한번 볼까요? 400만원, 300만원, 900만원. 우리가 비영업대금의 아까 그 119페이지 한번 다시 볼까요? 예. 129페이지였나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129페이지가 아니라 금융소득의 과세, 종합과세.
119 맞네요. 거기 보시면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한번 보세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니까 전부 더해봐야 되겠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요거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이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두 원천징수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그러는데, 지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괄호 속에 보면 원천징수가 아니다. 이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300만 원은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러면 조건부가 라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 다음에 내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금, 이것이 조건부인데 이 조건부 두 개를 합치면 1,300이죠. 1,3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30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자, 가번과 라번, 내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금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우리가 더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은 일반 거기 119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배당소득인 거예요. 일반적인 배당소득.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1,300이므로 분리과세 선택하면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 14번은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 사적연금이라는 게 있었죠. 자, 1번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공적연금도 연말정산을 해서 우리 근로소득처럼 종합과세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적연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안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2번 공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네, 맞아요.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었고 사적연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고, 네, 그건 기억이 나는군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다음에 3번 연금소득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그렇죠. 우리 연금소득 공제의 최고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해서 계산이 나오면 그냥 900만 원으로 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이 틀렸나 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죠.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연금으로 받아야 그게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연금을 말이죠.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퇴직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김한공 씨가 근로소득자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했다는 거 보니까. 자, 근로소득 금액이 3,600, 종합소득 공제가 2,400. 그러면 과세표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는 거죠. 종합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빼면
200이네요. 과세 표준이. 자, 12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네요. 그러면 기본 세율이 6%니까 결정세액을 계산해 볼까요? 6%. 예, 1200만 원에 6% 계산하면은 72만 원이 나오잖아요. 결정세액은 72만 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런데 라번을 보면은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 합계액은 52만 원이다. 자, 72만 원이 결정세액인데 세액공제 52만 원은 빼야죠. 그러면 이게 결정세액이 아니라 72만 원을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산출세액. 네, 제 표현이 틀렸습니다. 52만 원 뺀 것이 결정세액이죠. 세액공제 뺀 거. 그러면 20만 원이 결정세액이네요. 자, 마번을 보면은 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50만 원 했기 때문에 우리는 30만 원을 30만 원을 환급받아야 되겠죠? 50만 원 이미 납부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환급세액은 50만 원과 20만 원의 차이 30만 원을 환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자, 우리 TAT 2급의 이론이 이와 같이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론 이렇게 혼합해서 출제를 되는데 8문제,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